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유가와 달러 강세 등 증시의 비우호적인 여건이 계속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 재건축 사업에 현대건설의 고급 브랜드 더 DH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대건설이 사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캐나다와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를 시작으로 영국, 일본 등 G20 절반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주요 경제권의 금리 향방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600선 아래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비중이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개인을 중심으로 테마주 장세에 거래 대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1% 하락한 2,57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이 가운데 향후 코스피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달 평균 코스피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은 5.73%, 올해 최고치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올해 평균과 비교해도 1%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2일에서 14일 공매도 비중은 6%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고유가와 강달러가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고유가는 물가 상승을 자극해 주요국의 긴축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소식에 국제유가는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강달러 역시 환차선 우려를 키우며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8월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1조 2천억 원어치 팔아치운 데 이어 이번 달에도 8천억 원대 팔자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외국인의 수급 공백을 채우며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테마주 장세에 올라탔습니다.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0조 원을 유지하며 지난해보다 4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 재건축 사업 수주 전에 대형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브랜드 소유권자인 현대건설이 DH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건설 브랜드위원회가 가락프라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대 엔지니어링 측에 DH 사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엔지니어링은 오는 20일 조합 측이 제출하는 입찰 제안서에 DH 대신 힐스테이트를 제안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간 가락프라자를 수주하기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를 앞세워 홍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조합에선 현대 엔지니어링이 DH를 제안해 줄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DH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도정포 현장에서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지금 넘어오는 이 시점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싸우지 않을까 조합원들은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주택 브랜드 힐스테이트와 DH 사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DH의 경우 현대건설 브랜드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간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브랜드를 단독으로 도입한 시공 사례는 없습니다. 가락프라자의 경우 GS건설과의 치열한 수주 막경쟁이 예상됐고 이에 따라 자의에 대항하기 위한 필승카드로 DH가 검토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도 되기 전에 조합원들 사이에 DH 제안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진 상황이라 현대 엔지니어링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DH 사용 협의가 결렬된 이후 현대건설 측에서도 적극적인 정정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동안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조합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이미 기정사실로 알려졌던 터라 DH 제안설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캐나다와 공급망 공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들 나라에 진출할 때 금융지원 제도나 공급망 대응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 개척을 돕는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무역보험공사가 미국, 캐나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북미 자원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인 무보가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북미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과 북미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보는 지난 15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 기업의 현지 녹색산업 진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금융지원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한 새 공동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합니다. 북미 지역은 우리 수출 기업에게 있어 공급망 대응의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이번 미국 에너지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폭넓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며 관련 인프라 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보는 앞서 지난 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캐나다 수출개발공사는 캐나다의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 이번 업무 협약으로 북미와 인도태평양 제3국 지역의 핵심 광물과 SMR,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프로젝트의 시장 진출과 투자 확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2차 전지 핵심 원료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무보는 현지 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 수출, 에너지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성실신고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서류 간소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업력 45년 이상의 납세 실적, 고용 유지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장수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 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복수 최대주주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허용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를 활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데 해석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있어 승계 중소기업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무관자산에 대한 해석을 정비 일원화해 승계 중소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법 해석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서 중앙회가 세법 해석 질의를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내년 필요한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세무조사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간편 조사를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기업에 필요한 제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서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예. 자, 화면을 보시다시피 또 오늘도 다양한 숫자가 있습니다. 0도 있고요, 1030도 있고 한데 오늘은 숫자 20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숫자 20 골라주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또 의미가 있겠죠. 예.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꾸준하게 지금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유가가 꾸준하게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고요. 금리 결과는 20일 날 발표가 되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될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 20일에 20을 숫자로 골라봤습니다. 네, 현지 시간 19일부터 20일까지 예.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겠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월 FOMC 당시에 9월에는 지표에 따라 인상도 또 동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은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를 좀 평가할 만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것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최근 이 고물가와 강한 고용 또 유가 상승이 여전하다 보니까 예. 이 연준 입장에서도 좀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원 PPI, 근원 CPI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 부분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현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티키한 끈적한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원론 그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현 지표만으로는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좀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지표만으로 바라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춘다라는 보장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주 뉴욕 제조업 지표 호조세가 나왔고요. 또 미국의 산업 생산 등도 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표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대로 시장에선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인 것 같고요. 7월에도 금리를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시장이 좀 하락할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면서 시간을 조금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현재 9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11월 회의가 있는데요. 11월 회의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73.1%, 또 12월 회의까지 동결 가능성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 되겠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이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변할 수 있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FOMC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올해는 2번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월을 건너뛰어요. 그리고 네. 이제 11월, 12월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차례만 남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면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고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에는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지금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고용 압력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연준이 쉽사리 금리 사이클 종료를 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관망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이것은 파월 의장의 기존 행보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꾸준하게 지금 상황은 데이터를 봐가면서 향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결정을 하겠다. 우리는 CPI, PPI, PC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ECI 이런 부분의 경제 지표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선 쉽사리 향후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지금과 같이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만약에 커진다면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면서 내년에는 다시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이벤트들이 좀 더 있습니까? 네, 오늘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예. FOMC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을 보자고 했는데요. 그 전에 중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일 수요일에는 중국의 LPR 대출 우대 금리라고 불리는데요. LPR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로 읽히는 게 LPR 1년물인데 1년물을 결정을 합니다. 지난 15일에 1년 만기 정책금리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어려운 말로는 MLF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MLF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LPR도 아무래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MLF가 먼저 동결을 하게 되면 LPR도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중 간의 금리 격차를 더욱 벌리진 않을 것이라는 지금 중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8일 확인해 보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351 위안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고요. 인민은행도 최근 기준 환율을 잇따라 내리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등 위안화 가치 방어에 지금 총력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1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BO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지금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요.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ECB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를 깜짝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시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OE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 뒤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를 외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쉬어간 뒤에 물가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한 하고요. 22일에 예정돼 있는 게 일본 BOJ의 통화 정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에 우에다 총리가 2%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긴축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방향성을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쿠팡이 KB 국민카드와 함께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휴카드, 쿠팡 와우카드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쿠팡이 제휴카드 발급에 나서며 한동안 주춤했던 유통업계 제휴카드 서비스 경쟁이 다시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쿠팡이 올해 4분기 내에 KB 국민카드와 손잡고 쿠팡 와우카드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와우카드는 쿠팡 와우 회원만 가입 가능하며 전월 실적이 없더라도 쿠팡 캐시를 지급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쿠팡 와우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쿠팡에서 구매 시 최대 4%, 쿠팡 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 시 최대 1.2%의 적립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특정 브랜드와 카드사가 제휴해 해당 기업의 서비스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PLCC의 경우 유통사 입장에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락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동시에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5년 이마트를 시작으로 쓱닷컴, 배달의 민족 등이 앞다퉈 카드사와 제휴해 PLCC를 출시했지만 수익성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해 출시된 PLCC는 지난 2021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컬리가 컬리페이를 내놓으면서 PLCC 컬리카드를 출시했고 컬리카드는 발급 2개월 만에 3만 자를 돌파하며 PLCC 제휴행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컬리에서 쿠팡까지 유통업계가 다시금 PLCC 출시에 나서는 배경으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유통업계의 유료 멤버십 경쟁이 꼽힙니다. 멤버십이라는 게 어쨌든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 영역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고객 정보들이 다 통합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휴카드와 같은 금융 결제 서비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1,100만 쿠팡 유료 회원의 힘이 카드 업계에 미칠 파장도 업계 관심사입니다. 앞서 현대카드는 코스트코와 단독 제휴를 맺은 2019년 12%대 고객 증가율을 기록하며 협력사 회원 유치 효과를 톡톡히 본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인터넷은행, 인뱅 사이에서 전월세 대출 시장이 새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인뱅들은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라 담보대출 확대 필요성이 커져 앞으로 시장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뱅들이 전월세 대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달 초 3사 중 마지막으로 전월세 대출 시장에 진출했고, 카카오뱅크는 지난 13일 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대환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K뱅크는 올 3월 청년 전세 대출 상품을 내놓고 낮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뱅들이 전월세 확대에 열을 올리는 데는 성장 제동 우려가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인뱅 주담대를 주범으로 지목했고, 이후 인뱅들은 잇따라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인뱅들이 전월세 상품 확대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건전성 때문. 오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로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은행들은 통상 연체율이 오르거나 건전성이 나빠질 때는 대출 비중을 조절하는데, 그간 신용대출을 위주로 판매해온 인뱅들은 비중 조절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인뱅 출범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담보대출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인뱅 3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9배로 뛰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연체율 관리는 담보대출 확대이기 때문에 인뱅으로선 더 공격적으로 관련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인뱅들의 출범 취지 자체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들과 연체율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올해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특색 있는 상품들을 쏟아내며 고객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해외여행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해외여행을 떠난 관광객 수는 20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매달 7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려는 여행보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자 보험의 판매 건수는 43만 건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맞춤형 보장 등 특색 있는 상품 출시로 고객 공략에 열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고객의 여행 목적에 따라 적합한 담보와 가입 금액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상품을 내놨는데, 관광이 목적인 고객에겐 휴대폰 도난이나 항공기 지연 위험을 확대 보장하고 레포츠를 선호하는 고객에는 상해 보장을 강화하는 식입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도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필요한 만큼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자가 안전히 귀국하면 냈던 보험료의 10%를 돌려줍니다. 여행자 보험은 고객을 오래 묶어두거나 정보를 활용하는 등 보험사들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한 사람한테 하나의 상품만 판매하는 게 여행보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상품도 그런. 앞으로도 해외여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각 나라의 의료 체계에 맞는 특화 여행 보험 상품도 수요가 있을 거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한국전력 22대 사장에 선임됐습니다.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입니다. 넷플릭스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3년여간 이어온 망사용료 관련 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인접 바다를 메워 탄소 배출 없는 수소환원 제철소 부지 마련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에 수출한 FA-50GF가 계약 체결 후 1년 만에 국산 항공기 최초로 나토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